자, 오늘은 5-2 경제성장과 정치 발전 중에서 먼저 일본의 경제성장에 대해서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국가 경제 규모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다 아세요? 잘 사는 나라다, 못 사는 나라다? 네, 잘 사는 나라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20년 12월 대비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GDP 규모가 이렇게 3순위를 할 정도로 경제 대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처음부터 이렇게 경제 대국이었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국가죠, 그죠? 그래서 1940년에는 미국과의 전쟁, 그래서 하와이를 공습한 게 무슨 전쟁이죠? 네, 태평양 전쟁. 으로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군데의 원자 폭탄이 투하되면서 결국에는 항복이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패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히로시마 이제 원폭 현장인데요. 이걸 보다시피 일본의 이제 전후 사정은 아주 안 좋았던 상태였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이제 일본을 정리하러 들어왔던 미군정 메가더가 있었죠, 그죠? 이 미군정 메가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민중들의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중에는 이런 쌀 배급량을 늘려달라. 그렇다면 천황제 폐지도 자신은 개의치 않는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일본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일본은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느냐? 거기에는 또 전쟁이 있었어요. 배경에는 1950년 이제 북한이 38도선을 치고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60년부터 70년 초반까지 그 이후에는 베트남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필요한 물자를 보급할 수 있는 후방기지가 필요했어요. 다시 말하면 군수품을 보급할 수 있는 후방기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리적으로 위치가 가까웠던 일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군수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초 산업들이 50년대, 60년대에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제 잘 나갔냐면 1950년에서 거의 70년 초반까지 거의 20년 동안 연평균 10%의 경제 성장률을 이루게 돼요. 그럼 우리가 1년에 12달이니까 지금 20년이니까 연평균 10%면 거의 200% 성장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빠르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사실 이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6.25 전쟁으로 공산주의 국가로 변모할 위기가 있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트남 전쟁으로 공산주의 국가로 이제 변모할 위기가 있었죠.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를 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태평양 건너에 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막기 위한 전방기지로 일본을 선택을 하게 된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일본을 반공기지로 구축하게 된다. 당연히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과 일본이 싸웠으니까 감정은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도 일본을 이제 전쟁 후에 계속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일본의 성장을 미국이 어떻게 보면 도왔던 이유는 이런 일본을 통해서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막고자 했던 미국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1970년대는 좀 어려움이 닥쳤어요. 1970년대는 여러분이 들어봤던 오일 쇼크, 1차 석유 파동과 2차 석유 파동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엄청 성장을 하게 되죠. 그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수출 위주의 사업을 했어요. 수출 위주. 그래서 이 수출의 대상국은 주로 미국이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원유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니까 경제에 큰 타격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특유의 어떤 기업 정신, 이거로 이겨냈어요. 여러분 혹시 압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된 전통을 가진 이제 장인들이 많죠. 장인 정신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어떤 구도가 일본의 대기업에도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일본 대기업의 사업주는 직장인의 평생 고용을 약속하고 그에 반해서 직장인은 이 사업주에게 충성을 바치는 이런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이 가장 번영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일본이 어느 정도로 잘 나갔느냐? 여러분 한번 1980년대 세계 50대 기업의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옆에 우리가 일본을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일본. 그럼 일본 기업을 한번 찾아볼래요? 1대부터 10대까지. 보니까 1, 1, 1, 1, 1, 1, 1, 1 뿐만 아니에요.
이런 세계 50대 기업에 일본 기업을 손꼽는 게 아니라 세계 50대 기업에 미국이 거의 이제 일본이 거의 이제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일본의 경제 수준이 엄청났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위기감을 느낀 나라가 누구였다? 미국이었어요. 미국. 그래서 미국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일본과 그리고 자신이 이제 지원했던 독일에게 플라자 합의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요건은 이거였어요. 달러를 안정시켜야지. 달러가 이제 세계의 기축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달러를 안정시켜야지 세계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명분하에 이 플라자 합의, 지금 이 글자 깨졌네요.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이 1달러의 가치를 250엔에서 150엔 절반으로 거의 낮춰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러분이 옛날에는 250엔을 가져야지만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50엔만 가져도 1달러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뭐가 예가 될 수 있을까요? 자동차가 얼마나 할까요? 400달러다. 400달러부터 하겠지만 400달러다. 그럼 옛날에는 이 이제 400달러를 이제 살려면 일본 엔화로 여기 곱하기 400이 필요했겠죠, 그죠? 근데 이제는 절반만 필요한 거예요. 200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200만.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수출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 자국민들이 미국 여행을 가는 것은 되게 이제 달러를 사는 건 좋아졌지만 거꾸로 이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일본의 이제 산업에는 되게 그늘이 들여지게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달러가 저하가 되면 달러 값이 떨어지면 이런 이제 미국의 상품들이 싸진다는 거고 그건 미국 상품의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거고 그건 다시 말해서 일본의 상품의 경쟁력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기준 금리를 완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출 위주의 이제 기업들이 대출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런 걸 좀 유식한 용어로 양적 완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막 푸는 거야. 그래서 기준금리를 떨어뜨려 가지고 돈을 막 마구잡이로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은행들이 막 돈을 빌려주는 거야. 우리는 옆 은행보다 더 싼 금리로 대출해 드릴게요. 이러니까 누가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민중들, 일반 이제 시민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죠. 거의 절반으로 떨어뜨려 버리니까 이 이제 돈을 가지고 민중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부동산을 사야겠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박근혜 정부나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금리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때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아파트를 막 샀죠. 사람들이 아파트를 막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을 안 사면은 담보를 200%까지 해드리고 이건 담보가 부실한데도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100만 만기 대출로 막 상품을 빌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은 불패다. 부동산 가격이 막 치솟게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아파트를 사니까. 그래서 1억이었던 부동산이 4억으로, 2억이었던 게 8억으로 5년 만에 4배나 일본 부동산 가격도 이제 튀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도쿄 땅값이 3배나 뛰면서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옆에서 보다시피 이 은행들이 담보를 잡고 그 다음에 막 이제 돈을 마구잡이로 빌려줬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제 신용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개의치 않고 이게 금리가 낮았을 때는 상관이 없었어. 근데 이게 이제 금리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금리를 마냥 낮출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이러한 경제가 마비가 되는 거죠. 다시 이제 은행은 돈을 회수할 거고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파산을 맞을 거고 개인이 파산하면 그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도 파산할 거고 그러면 이 은행들이 부실해지니까 나라의 국가 경제도 힘들어졌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 그걸 구매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그 제값이 아닌 거죠. 그죠? 거래는 끊기고 결국에는 그 거품 경제, 버블 경제가 붕괴되는 단계로 오게 된 겁니다. 그지? 자, 그러면서 이제 1990년대는 이런 버블 경제의 붕괴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19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여기 나와있죠. 거품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장기 불황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6억 원에 산 아파트가 3년 만에 1억으로 거의 6분의 1 값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되게 오랫동안 불황을 겪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가 이제 경제가 불행하니까 기업이 고용 같은 경우도 평생 고용 보장해준다 했었잖아. 요거 보장 안 해주는 거예요. 기업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아르바이트만 해서 먹고 사는 이런 청년들. 그래서 프리 아르바이트를 합쳐서 프리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장기 불황 속에서 저가의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이런 다이소와 같은 백엔샵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2020년 어떻게 일본은 이 장기 불황을 극복하고 이런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제 다시 이루어냈느냐라는 거죠. 그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장기 불황을 이겨내고 일본의 경제를 다시금 이끌어서 이 일본 총리 중에 최장기 집권한 사람의 이제 공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아베죠. 그래서 아베 이코믹스라고 이제 더해서 아베노믹스라고 부르는데요.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 다시 돈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하고 재정 확대, 성장 정책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일본의 경제를 다시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실질 GDP 증가율이 요런 정도인데도 사람들은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 이제 아베 이제 신조가 이제 경제를 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정당이었던 자민당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베는 이런 어떤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뭐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 뭐 그런 식의 우경화, 보수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들을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본에서 이렇게 이제 경제 성장이 계속 희망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고령화가 아주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엄청 15살에서 64살, 거의 14세 이하는 너무 적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어떻게 인력의 공백. 그래서 옛날에는 뭐 청년들이 막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에만 막 다녔다, 또는 이제 일자리 이제 평생 직장에 대한 어떤 관심이 없어서 프리타로 살았다, 그런 어떤 시대가 이제 넘어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는 성장했는데 그 경제에서 활동할 만한 인원,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을 거야. 일본으로 취업하러 가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되게 많다고, 그지?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러분 고등교육,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거예요. 근데 취업난에 직장이 없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직장이 많아.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데리고 와서 일본에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본으로 취업하는 한국인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배로 급심한 경쟁난을 겪은 게 1940년대, 그죠? 그래서 6.25 전쟁, 그리고 이제 요때가 50년대, 그리고 베트남 전쟁, 요때가 60년대. 이걸 통해서 1950년부터 1970년대 초까지 1950년에서 1970년대 초까지 연평균 10%의 고도 성장을 하게 되고 세계 경제의 2위가 되는 대국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1970년대는 석유 파동을 잠시 겪긴 하였지만 결국엔 그것마저도 극복한 거죠, 그죠? 하지만 일본이 이렇게 너무나도 심하게 이제 경제 성장을 하니까 미국과 심각한 무역 마찰을 하게 되고 엔화 가격을 올리면서 국내 시장을 개방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아까 봤던 플라자 합의. 요거로 인해서 요거로 인해서 경기가 과열되고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거품 경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90년대, 그죠? 그래서 1990년대는 결국에는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락으로 장기 불황이 시작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사회 불안의 문제가 계속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뭐 프리타 이 돌아가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프리타. 프리 아르바이터의 줄임말이었죠, 그죠? 사회 불안 이런 게 야기되면서 이제 백인숍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장기 불황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극복하면서 인기를 얻게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베 신조 총리가 장기 집권을 하게 된 배경이 여기에서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요 한국과 타이완의 경제 발전, 그리고 중국의 이제 경제 발전,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이런 베트남의 경제 발전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